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2026 월드컵 F조에서 일본이 네덜란드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월드컵에서 아시아 팀들의 무패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덜란드와 일본의 월드컵 F조 첫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는 이 경기에서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전방 원톱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로마로 이적하고 나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는 말런이 이제 최전방에 섰고요. 좌우 윙에는 학포와 서머빌이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쓰리미들은 프랭키 더용을 중심으로 레인더르스랑 흐라벤베르가 배치됐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백으로 판다이크와 판헤케가 섰고요. 좌우 풀백으로 왼쪽 풀백에 이제 판더벤이 쓴 게 조금은 소속팀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네덜란드가 계속 판더벤을 왼쪽 풀백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둠프리스가 오른쪽 풀백에 섰습니다. 골문은 페르브리엔 골키퍼가 지켰고요. 그리고 일본은 언제나처럼 3-4-2-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일본의 3-4-2-1 포메이션은 굉장히 공격적인 3백이죠. 왜냐면은 좌우 윙백에 윙 플레이어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카무라 케이토 같은 경우도 스타드 랭스에서 윙을 서고 있는 선수고요. 도안 리츠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윙을 서고 있는 선수입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두 명의 윙백 자리에 윙들을 배치하면서 측면에서 측면으로 공격을 굉장히 잘 만들어가는 팀이죠. 다만 기존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은 원래 이토주냐가 이제 2선에 배치가 되거든요. 하지만은 이 경기에서 이토주냐가 아닌 마에다를 2선에 배치시켰다.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모리아스 감독은 마에다가 굉장히 많이 뛰는 선수거든요. 많이 부딪히는 선수고 마에다로 전반에 상대의 힘을 뺀 다음에 승부처에서 이토주냐를 투입하겠다는 포석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에레디비지의 득점왕인 우에다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요. 그 외에 큰 변화는 없긴 했습니다. 나머지는 최근 주전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은 네덜란드는 단 한 명의 에레디비지의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서 뛰는 선수가 현재는 한 명도 없었고, 이는 네덜란드가 월드컵을 여태까지 치르는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에레디비지의 선수가 두 명이 있었죠. 페노트의 우에다랑 그리고 이제 와타나베, 이렇게 두 명이 있었던 거였는데요. 그런데 전반전 흐름 자체는 양팀 모두 슈팅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조금 더 탐색전에 가깝게 플레이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전반전에 점유한 거는 네덜란드긴 해요. 프랭키 더용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전반전에 점유율을 가져오긴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일본도 굉장히 촘촘하게 간격을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그 네덜란드가 학포나 서머빌 좌우 윙 중심으로 공격을 가져갈 때 두 명이서 막아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커버가 빨리빨리 들어가고, 그러면서 네덜란드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도리어 역습 과정에서는 일본도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전을 놓고 보면은 양팀 도합 슈팅이 7번이었어요. 네덜란드가 4번, 일본이 3번. 기대 득점도 네덜란드가 0.34골, 일본이 0.15골. 코너킥도 네덜란드가 3번, 그리고 일본이 1번. 이 정도로 약간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전반 내내 보였던 양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서 양팀이 2골씩을 주고받으면서 4골이 전부 다 이제 후반에 나온 거죠. 그러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게 된 건데요. 후반전에 선제골은 네덜란드가 넣었습니다. 후반전 양상 자체는 네덜란드가 선제골을 넣으면은 일본이 다시 쫓아가고, 이게 반복됐었는데, 먼저 세트피스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선제골이 나왔던 거였죠. 레인더스가 프리킥 올린 거를 마에다가 걷어냈거든요. 걷어낸 거를 이제 그 프랭키 드용이 측면으로 내줬고, 여기서 흐라벤베르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190이 넘는 장신 센터백 판더벤이 타점 높은 헤더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구석으로 상당히 헤더를 잘 가져갔었죠, 판더벤이. 그러면서 확실히
평균 신장에서는 네덜란드가 훨씬 우위이긴 했었거든요. 네덜란드 선발 명단들의 평균 신장이 187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180.6cm였고요. 그래서 높이에서 찍어 누른 네덜란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실점하고 6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동점골을 넣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전반전에 일본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건 나카무라였거든요. 네덜란드에선 더용이었다면요. 근데 이거 나카무라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흐라벤베르가 걷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토 이로키가 패스 내줬고, 다시 이걸 받은 나카무라가 전진 패스 준 거를 쿠보가 컷백을 줬고, 여기서 나카무라의 슈팅이 네덜란드 선수 발 맞고 굴절되면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상당히 잘 만들어간 공격 패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 패턴에서의 다양성과 세밀함은 네덜란드보다 일본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네덜란드는 좌우 측면에 속도를 살린 공격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이긴 했었죠. 하지만 다시 7분이 지나기 전에 네덜란드가 리드하는 골을 넣었습니다. 여기서는 후반전 들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돌파들을 보였던 서머빌의 활약이 빛을 발했었죠. 파네케가 패스 준 거를 흐라벤베르가 드리블로 상대 선수를 제치고 패스를 줬고, 여기서 서머빌이 구석으로 정말 잘 감아찼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리드를 잡아 나간 네덜란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후 양 팀은 교체 카드들을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일본이 66분에 마에다를 빼고 이토 주냐를 투입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준비된 교체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네덜란드가 70분경에 다소 부진했던 말런과, 근데 이 서머빌 뺀 게 조금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서머빌 어쨌건 간에, 그리고 레인더르스를 빼고 코프메이너스랑 팀버를 투입을 합니다. 이러면서 조금 더 중원에 무게중심을 두는 네덜란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코프메이너스도 중앙 미드필더고 팀버도 중앙 미드필더거든요. 퀸텐 팀버, 줄리엔 팀버의 쌍둥이 형제죠. 레인더스 뺀 건 이해가 갔거든요. 말런하고 레인더스는 조금 이 경기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이 둘 뺀 건 이해가 가는데, 좋은 활약을 펼치던 서머빌을 빼고 그것도 같은 윙 플레이어도 아닌 중앙 미드필더인 코프메이너스를 넣으면서 조금 더 중원에 무게중심을 둔 네덜란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75분경에 쿠보가 좀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쿠보가 빠지면서 공격수인 오가와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센터백인 와타나베가 빠지고 센터백인 토미야스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윙백인 도안리츠가 빠지고 풀백인 스가라가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일본은 4-4-2로 포메이션을 전환을 합니다. 오가와랑 우에다가 투톱에, 그리고 나카무라랑 이토주냐 좌우윙, 그리고 카마다 다이치랑 사노카이슈 두 명의 미들에 좌우 풀백은 이토 이로키랑 스가하라. 그래서 스가하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들이 많았고, 반면에 이토 이로키 같은 경우는 풀백 역할도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3백을 서기도 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네덜란드가 81분경에 미드필더인 흐라벤베르를 빼고 센터백이자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아케를 투입하면서 아예 수비수를 5명 배치하는 잠그기 전술로 나섭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이 지속적으로 이제 크로스를 올렸으나 여기서 네덜란드가 잘 버텨내긴 했어요. 하지만은 지나치게 많은 크로스를 내주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일본이 88분경에 코너킥을 얻어냈고, 여기 코너킥에서 이토주냐가 올린 거를 오가와가 헤더로 가져간 거가 이제 카마다 다이치 맞고 굴절돼서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거였죠. 결국 네덜란드가 이른 시간에 너무 소극적으로 잠그기를 하면서 무승부를 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도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팽팽했던 경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경기들 중에서
양팀 슈팅 숫자 10대 10으로 동률이었고요. 물론 유효 슈팅은 네덜란드가 6대 3으로 앞서긴 했지만은 기대 득점도 네덜란드가 0.79골에 일본이 0.54골. 그리고 양팀 모두 한 골씩은 전부 다 세트피스에서 나온 거기도 하고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전반전은 굉장히 팽팽했어요. 양쪽 다 비슷했죠? 보면은. 근데 이제 후반 와서는 네덜란드가 그래도 대부분 주도권을 가져가긴 했어요. 하지만은 여기 이제 교체로 수비적으로 잠그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주도권을 가져갔고, 여기서 이제 일본의 동점골이 터져 나온 거였죠. 막판에 네덜란드가 뒤늦게 공세적으로 나섰으나 이대로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확실히 일본은 지난 월드컵에도 독일과의 경기에서도 미토마 교체 카드가 적중하면서 지고 있다가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었잖아요. 여기 스페인전에도 교체 카드가 적중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일본은 교체 카드가 적중하면서 결국 오가와가 어쨌건 간에 카마다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한 셈이 됐죠. 그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가와의 골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카마다 다이치를 스친 거지 오가와의 헤더 자체가 그대로 골이 됐다라고 보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가와라를 과감하게 투입해가지고 크로스를 계속 올린 것도 적중했다라고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교체 카드들이 잘 통하는 거는 일단 뭐 모리아스 감독의 교체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데다가 무엇보다도 일본의 최대 강점은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크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체 카드를 투입하더라도 균일한 경기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본이 교체 카드들을 통해서 그래도 월드컵에서 계속 나름 준수한 성과들을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쿠먼 감독의 경기 운영은 이래저래 특히 교체 카드에 있어서의 경기 운영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건 이 F조 자체가 조금 죽음의 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했거든요.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튀니지가 포함되면서. 그런데 첫 경기부터 2대2 무승부가 나오게 되면서 혼전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네덜란드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아시아는 무패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A조에선 대한민국이 체코한테 2대1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아시아의 월드컵 출발 자체가 상당히 기분 좋게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B조에서는 카타르가 B조 1위로 예상되고 있었던 스위스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물론 경기 내용에서는 카타르가 많이 밀리긴 했었지만은 경기 종료 직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은 거죠. 그러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요. 그 다음에 D조에서는 호주가 튀르키예를 2대0으로 꺾는 이변을 연출을 했습니다. 호주가 굉장히 단단한 수비로 그리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튀르키예를 조급하게 만든 다음에 롱볼 축구를 통해서 2골을 넣은 거였죠. 그리고 이번에 F조에서 일본이 네덜란드랑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한 건데요. 그러면은 이번 월드컵에서 아시아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확실히 이제는 아시아 선수들의 유럽 진출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당장 일본은 골키퍼 2명이랑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나가토모, 39세 베테랑인 나가토모 제외하고는 전원 다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80명이 넘는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지금이 유럽파가 가장 많은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유럽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남미팀 상대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축구가 전술적인 그런 정보 교환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훈련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강팀과 하위권 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시안컵도 뭐 그냥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팀들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시아의 무패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럽이 축구계를 지배하는 시대는 어느 정도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다음 아시아 팀은 H조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루과이의 경기가 있습니다. 6월 16일 7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이란과 뉴질랜드 경기, 그리고 6월 17일 7시에 이라크와 노르웨이 경기가 있고요. 6월 17일 오후 1시에 오스트리아와 요르단의 경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 입국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멕시코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가운데 당일치기로 경기들을 치러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이란이 뉴질랜드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팀이긴 하죠. 기본적으로 이라크는 노르웨이랑 만난다는 게 조금, 사우디 우루과이나 아니면 이라크 노르웨이 중에 패배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이라크도 어쨌건 간에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 남미 팀인 볼리비아를 꺾고 월드컵 본선 티켓을 획득한 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시아 팀들의 선전이 이대로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전력 편준화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칼럼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이쯤에서 네덜란드와 일본의 경기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